그리스인 조르바, 니코스 카잔차키스 장편소설, 이윤기 옮김, 열린 책들. 니코스 카잔차키스, 현대 그리스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자 20세기 문학의 구도자라 불리는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1883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39년 전 크레타에서 태어났다. 터키의 지배하에서 기독교인 박해 사건과 독립전쟁을 겪으며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1907년 파리로 건너가 베르그송과 니체를 접하면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투쟁적 인간상을 부르짖게 되었다. 1917년 펠로폰네소스에서 그리스인 조르바의 주인공이자 실제 인물인 기오르고스 조르바와 함께 탄광 사업을 했고 1919년 베니젤로스 총리를 도와 공공복지부 장관으로 일하기도 했다. 1922년 베를린에서 조국 그리스가 터키와의 전쟁에서 참패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카잔차키스는 민족주의를 버리고 공산주의적인 행동주의와 불교적인 체념, 서로가 안 어울리는 건데, 어쨌든 이 책에서 불교적 그 독백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걸 보니까 그렇게 쓴 건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화를 시키려 시도했다. 너무 앞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 1947년부터 9차례나 노벨 문학상 후보로 지명되었고 도스토옙스키에 비견될 만큼 위대한 작가로 추앙받고 있다. 왜 하필이면 톨스토이냐 도스토옙스키냐. 이 사람들이 이제 인간의 내면의 자유를 많이 그린 사람이기 때문에 비교를 했구나. 이 책이 한 400페이지가 좀 넘는 분량인데, 이 책의 내용, 줄거리를 좀 요약을 해보면은, 그 1인칭 주인공인 나, 그러니까 이제 결국 작가죠. 작가는 이제 크레타 사업에서 갈탄 광산 그 채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 남부의 항구 도시인 피레프스의 한 카페에서 배를 기다리는 도중에 그 주인공, 실제적인 주인공, 3인칭 주인공 조르바를 만나서 서로 간의 묘한 매력을 느끼면서 갈탄광 채굴 사업에 경험이 있다는 조르바를 채용을 하죠. 이들 둘은 크레타 섬에 도착한 후에 조르바는 그 여인숙을 운영하는 과부 오르탕스를 만나서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고, 나와 조르바는 이제 바닷가 오두막집에 같이 머물면서 65살의 조르바가 지내온 그 삶, 그의 생각들을 듣게 되면서 나는 학문을 통해서 자기 발전을 보색한 본인보다 전쟁터 등 그 험난한 삶의 현장을 살아온 조르바에게서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그런 대목이 좀 있습니다. 어느 날 이들은 이제 마을의 한 외국인 과부를 알게 되고, 나는 그 과부를 좋아하게 되지만 그 마을에는 과부를 짝사랑하는 마을 유지아들 파블리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얼마 후에 이제 나와 조르바는 갈탄광 사업에 그 비전이 없다는 것을, 타산이 안 맞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조르바는 갈탄광산을 뚫고 들어가면 또 그 버팀 목재를 만들어야 되니까 버팀 목재를 사용한다는 그 면목을 핑계를 대고서 그 나무가 많은, 그 목재가 많은 그 산 위에 수도원이 있었는데 수도원의 목재를 베어서 버팀 목재로 사용한다는 핑계를 대고 이를 목재를 베어서 밑으로 내리고, 버팀목으로도 사용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무를 팔아서 타산을 맞추자고 제의를 하고, 나는 일을 이제 좋다고 반기죠. 한편 그 마블리라는
정년이 좋아하는 외국인 가부를 사랑하는 마블리가 그녀한테 청혼을 하게 되는데 거절을 당해요. 그래서 이를 비관해서 바다에 빠져 자살을 하자 마을 사람들은 그 외국인 가부가 마블리를 뭐 유혹을 했다, 꼬리를 쳤다, 어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자살을 과부 탓으로 돌려서 그녀를 죽이려 합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나는 과부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그 자리를 모면하게 만들고 과부는 이제 고마운 마음을 느껴서 나라는 1인칭한테 호감을 갖게 되죠. 한편 목재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그 목재 산림은 소유주인 수도원장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그래서 수도원장을 만나기 위해서 수도원을 방문을 하는데 또 원장이 출타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룻밤 그 원장을 만나기 위해서 하룻밤 거기서 묵게 되는데, 하룻밤 묵으면서 수도승들의 이제 부적절한 행태, 여기서는 아마 그 동성연애 비슷한 그런 냄새를 풍기는데,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수도승 한 명이 동성연애를 하는 한 명이 이쁜 수도승을 타살하는 그런 광경을 목격을 하고, 그 후에 그를 은폐하려는 수도원의 부적절한 행태에 대해서 그 종교인에 대해서 분노를 하게 되죠. 그러는 사이에 이제 외국인 가부를 죽이려는 그 호심탄탄한 기회를 얻은 마을 사람들은 부활절날 교회의 꽃을 꽂기 위해서 교회에 온 과부를 죽이려고 하고, 나하고 조르바는 결사적으로 이를 저지를 하는데 중과부적이죠. 마을 사람들이 결국은 과부를 죽이고 맙니다. 거기다가 이제 건강이 약화된 그 며칠 후에 조르바의 연인 오르탕스 약혼, 그 당시에는 약혼까지 했었는데 오르탕스마저 죽게 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키예브가 설치가 완료되어 수도원과 이제 마을 유지들을 다 불러서 케이블카 설치 준공식 겸 시운전을 하다가 케이블 기둥들이 다 무너져 내리면서 갈탄강 사업은 망하죠. 결국은 사업이 망한 후에 나와 조르바는 서로 제갈 길로 갔고, 둘은 간혹 편지를 주고받고 있다가 어느 날 나한테서 조르바의 사망 소식을 전하는 편지가 오면서 이 작품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 소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 자유라는 것이 나만의 자유, 개인의 자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자유도 존중받아야 되고, 인간 모두의, 나아가서 인간 모두의 자유도 마찬가지다. 인간 모두의 자유뿐만 아니라 사물에 대한 자유까지도 이제 거론되는데, 우선 작게 말해서 인간에 대한 자유를 얘기하면 모든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사랑으로부터의 자유, 사랑으로부터의 구속이 하는 자유, 종교 이념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자유가 이제 포함되는 것으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다 남길 수도 없고, 필요도 없고, 그 작품 속에서 한 10대 군데를 확인을 해 보면은 이러이러한 내용들이에요. 먼저 이 소설이 가장 유명하게 된 동기이죠.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조르바하고 나하고 이제 조르바 사이에 갈탄강산 사업에 내가 조르바를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그때 이제 조르바가 요건을 이렇게 냅니다. 이런 말을 해요. 처음부터 분명히 말해 놓겠는데 마음이 내켜야 해요. 분명히 해둡시다. 나한테 강요하면 그때는 끝장이에요. 이런 문제서만큼은 당신은 내가 인간이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반박을 하죠. 인간이라니 무슨 뜻이지요? 조르바가 얘기를 합니다. 자유라는 거지. 이게 이제 이 소설을 대표하는 그 문구입니다. 28쪽에 보면 이제 그리스 최대 항구 도시인
흡수에서 크레타로 가는 베이비에서 주인공하고 이제 조르바가 나는 대화, 이런 대화를 합니다. 나는 그제야 그의 왼손 집게 손가락이 반 이상 잘려나간 걸 알았다. 그에게 가려고 일어섰는데 속이 울렁거렸다. 손가락은 어떻게 된 겁니까? 조르바. 내가 소리쳐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안 해본 것이 없다고 했지요. 한때 도자기를 만들었지요. 그 노름에 미쳤더랬어요. 흙덩이를 가지고 만들고 싶은 건 아무거나 만든다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푸르르 농로를 돌리면 진흙덩이가 둥그렇게 되는 겁니다. 흡사 이런 말을 알아들은 듯이 말입니다.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모름지기 이런 거 아닐까요? 자유 말이요. 그래서요, 내가 물었다. 손가락이 어떻게 되었느냐니까요. 참. 그게 농로를 돌리는데 자꾸 걸리적거리더란 말입니다. 이게 끼어들어 글쎄 내가 만들려는 걸 뭉개어 놓지 뭡니까? 그래서 어느 날 손도끼를 들어 아프지 않던가요? 그게 무슨 말이요? 나도 목속이 아니요. 나도 사람이요. 당연히 아프지요. 하지만 이게 자꾸 걸리적거리며 신경을 돋구었어요. 그래서 잘라버렸지요. 해가 빠지면서 바다는 조용해졌다. 구름도 사라졌다. 밤볕이 빛나기 시작했다. 나는 바다를 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생각했다. 얼마나 사랑하면 손도끼를 들어 내리치고 아픔을 참을 수 있는 것일까? 얼마나 농로를 돌리면서 만든 그 작품을 사랑하면 손도끼를 들어 내리치고 아픔을 참을 수 있는 것일까? 여기서 농로라는 게 이제 자유의지를 대표하고 왼손 집게 손가락은 자유의지를 방해하는 그 장애물을 상징하는 그런 건데, 장애물이 된다면 자유를 방해하는 건 뭐 내 육신 어느 것이라도 잘라버릴 수 있다는, 잘라야 한다는 그런 사고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좀 심한 것 같다. 근데 좀 소설이니까 가능했겠지. 53쪽에는 제가 아직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대사가 나오는데, 그 대사가 그 글이 좀 내가 나중에도 한번 그 영상을 내가 다시 이제 본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서 남겨놓는 그런 얘기인데, 어느 날 나는 조그만 마을로 갔습니다. 갔더니 90을 넘긴 듯한 할아버지 한 분이 바쁘게 아몬드 나무를 심고 있더군요. 그래서 내가 물었지요. 아니 할아버지, 아몬드 나무를 심고 계시잖아요. 그랬더니 허리가 꼬부라진 이 할아버지가 고개를 돌리며 오냐, 나는 죽지 않을 것처럼 산단다. 내가 대꾸했죠. 저는 금방 죽을 것처럼 사는데요. 자, 누가 맞을까요, 두목? 그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조용히 있었다. 두 갈래의 똑같이 험하고 가파른 길이 같은 봉우리로 이끌 수도 있다.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듯이 사는 거나 금방 죽을 것 같은 기분으로 사는 것, 어쩌면 똑같은 것이다. 그러나 조르바가 물었을 때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나중에라도 나 답을 찾고 싶은 멋있는 글인 것 같은데, 114쪽에 보면 이제 인간의 자유, 개인의 자유를 넘어서, 인간의 자유를 넘어서 그 사물의 자유, 의지까지를 얘기하는 듯한 그런 내용인데, 그 조르바가 산투르라는 그 악기를 들고 다니면서, 평생을 들고 다니면서 친 것 같아요. 성인이 돼서 이제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면서도 산투르를 배워서 들고 다니면서 이제 상황이 되면 치고 그랬는데, 그 산투르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는 산토르를 무릎 위에다 놓고 허리를 굽히고는 현을 어루만졌다. 부를 노래를 의논하는 것 같기도 했고 눈을 뜨라고 어르고 있는 것 같기도 했고 고독에 지친 방황하는 영혼의 친구가 되어달라고 구스르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그는 노래를 한 곡조 부르기 시작했다. 어찌된 셈인지 노래를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 노래를 포기하고 새 곡을 골라 잡았다. 산토르의 혀는 노래할 생각이 없다는 듯이 아니면 고통스러운 듯 거슬리는 소리를 냈다. 조르바는 벽에 기대앉아 미간을 찌푸렸다. 어느새 땀을 흘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마치 상전 앞에 주눅이 든 사람처럼 산토르를 보면서 중얼거렸다. 하고 싶지 않다는군요. 하고 싶지 않대요. 그러니 억지로 시키지는 말아야지요. 이해가 가나요, 두목? 나는 알 수가 없어요. 만물에 영혼이 있는 것 같은 것이 나무도 돌도 우리가 마시는 이 포도주도 밟고 선 이 대지도 두목 모든 사물 그래요. 글자 그대로 만물의 말입니다. 이 대목에서 좀 우스운 비교인데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궁금증 같은 건데 우리가 채식주의자 또 스님들이 이제 채식을 하지 동물들은 이제 육식은 안 하잖아요. 그 채식주의자들이 먹는 풀하고 풀도 살아있는 풀인데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걸 뭐 상추 같은 걸 따기도 하고 도라지를 캐기도 하고 결국은 그건 살생인데 식물은 살생을 해도 되고 육식동물은 살생을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건 동물인데 육식인데 육식동물은 도망갈 수도 있고 튈 수도 있는데 물론 뭐 가둬놓고 키우는 건 다른 얘기지만은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 옛날부터 살생을 하면 안 된다면서 그건 살생 아닌가? 근데 그걸 좀 알고 싶어요. 그리고 그 조르바가 천하의 그 남봉꾼이에요. 재미있는 얘기를 이 책 속에 하는데 내가 이걸 옛날에 알았으면 나도 남봉꾼이 될 수도 있었는데 난 이런 능력은 없어. 두목 여자라는 건 참 알다가도 모를 동물이죠. 1000번을 깔려도 1000번을 처녀로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기억을 못하니까 그렇죠. 재밌어 이 친구도. 이 양반이 나랑 동갑인데. 네, 그 여성 편력에 관한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옵니다. 우리는 밤이 깊도록 화덕 옆에 묵묵히 앉아 있었다. 행복이란 얼마나 단순하고 소박한 것인지 다시금 느꼈다. 포도주 한 잔, 군밤 한 알, 허름한 화덕, 바닷소리, 단지 그뿐이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행복이 있음을 느끼기 위해 단순하고 소박한 마음만 있으면 된다. 결혼 몇 번 했어요? 조르바야. 내가 물었다. 우리는 둘 다 기분이 한껏 고조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술을 많이 마셔서라기보다는 우리가 내부에 형언할 수 없는 행복감에 의한 것이다. 우리는 나름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 땅거죽에 꼭 매달려 있는 두 마리 하루살이 지나지 않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그 하루살이들이 바닷가의 대나무와 판자와 빈 드럼통 몇 개를 둘러친 편안한 구석을 찾아내고 거기에 함께 매달려 있으며 또한 앞으로 유쾌한 일과 음식이 있고 가슴엔 평온과 애정과 평화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결혼은 몇 번이나 했었나요, 조르바? 내가 다시 물었다. 몇 번 했냐고요? 정당하게는 한 번? 딱 한 번 했어. 반쯤 정당하게는 2번. 부정하게는 1000번, 2000번, 3000번.
에이, 어떻게 그걸 다 여기서 계산합니까? 정당한 결혼은 맞대가리가 없어요. 후춧가루 안 친 음식 같은 거니까. 그게 이렇습니다. 성상의 성인들이 빤히 보면서 축복을 보내는데 그걸 키스라고 할 수나 있겠어요? 우리 마을에서는 훔친 고기라야 맛이 있다는 속담이 전해 내려오지요. 마누라는 훔친 고기가 아니오. 자, 그럼 저 부정한 합방들에 대해 얘기를 해보자고요. 근데 그걸 무슨 수로 다 기억을 해낸다? 수탉이 장부를 가지고 다니면서 한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럴 필요도 없고요. 3,000번? 뭐야, 양? 이제 조르바하고 둘이서 그 갈탄관광 그 버팀목용 그 외부에 포장된 거는 그 목재를 그 베기 위해서 그 주인이 수도원장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수도원에 갔었는데 갔을 때 그 맞이하는 수도승들이 이제 이 사람들을 맞으면서 하는 광경입니다. 수도승이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저마다 뭐라고 짓거리는 수도승들에게 둘러싸이고 말았다. 교활한 눈매, 탐욕스러운 입술, 콧수염, 턱수염, 수많은 숫염소 냄새에 둘러싸이고 말았다. 신문 안 가져오셨어? 수도승 하나가 짜증스럽게 물었다. 신문이라고요? 아니 여기서 신문을 어디에다 쓰려고요? 내가 놀라서 반문했다. 답답한 형제로운 신문이 있어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두세 사람의 화가 난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발코니 난간에 기댄 채 그들은 가마귀 떼처럼 떠들었다. 영국 이야기, 러시아 이야기, 베네젤로 수상 이야기며 왕 이야기도 했다. 세상은 그들을 버렸지만 그들은 세상을 버린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들의 눈에는 대도시, 상점, 여자들, 그리고 신문이 투영되어 있었다. 재미난 얘기네. 세상은 그들을 버렸지만 그들은 세상을 버린 것이 아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대사인데 그 389쪽에는 그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행복에 관한 것 같은데 조르바는 골이 났는지 목청을 돋우었다. 새 길을 닦으려면 새 계획을 세워야지요. 나는 이제 일어난 일은 생각 안 합니다. 나는 어제 일어난 일은 생각 안 합니다. 내일 일어날 일을 자문하지도 않아요. 내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는 자신에게 묻지요. 조르바, 지금 이 순간에 자네 뭐 하는가? 잠자고 있네. 그럼 잘 자게. 조르바, 지금 이 순간에 자네 뭐 하는가? 일하고 있네. 잘해보게. 조르바, 자네 지금 이 순간에 뭐 하고 있는가? 여자에게 키스하고 있네. 조르바, 잘해보게. 키스할 동안 딴 일이랑 잊어버리게.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네.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네. 자네와 그 여자밖에는 키스는 실컷하고. 얼마 후 그는 말을 계속했다. 부블리나가 살아있을 동안 말입니다. 그 어떤 카나바로도 나처럼 그 여자를 기쁘게 해준 사람은 없습니다. 이 쪼그랑 망태기 같은 조르바만큼 말입니다. 이유를 알고 싶어요? 이 세상의 모든 카나바로는 그 여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자기 함대나 왕이나 크레타나 훈장이나 마누라나 이런 걸 생각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런 걸 깡그리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할망구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유식한 한 양반한테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자에게 그 이상의 기쁨은 없는 법입니다. 진짜 여자는 잘 들어두시오. 도움이 될 테니까. 진짜로 여자는 남자에게서 기쁨을 받는 것보다 자기가 기쁨을 주고 있다는 데서 더 큰 기쁨을 느끼는 법이에요. 맞는 말인가? 그러면 난 여자를 모르는 거네. 여기 의문을 느끼면 난 바람둥이가 될 수도 없나 보다.
422쪽 인간이라는 부르는 존재는 작고 초라한 자신의 삶 둘레 난공불락이라고 미는 방벽을 쌓아 올린다. 이 안을 피난처로 삼아 삶의 미미한 질서와 안정을 부여하려 애쓴다. 미미한 행복을 말이다. 거기에서는 모든 것이 밟아 다져진 길들을 신성불가침의 반복적 일상을 따라야 하며 안전하고 단순한 규칙들을 지켜야 한다. 알 수 없는 것들이 무서운 침범을 막으려 요새처럼 방비한 그 테두리 안에서 자잘한 확신들이 지네처럼 꼬불꼬불 기어다니며 누구의 도전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무시무시한 적이 딱 하나 있다. 모두가 죽은 듯이 두려워하고 증오하는 그 적의 이름은 거대한 확신이다. 지금 이 거대한 확신이 내 존재 장벽을 뚫고 들어와 내 영혼을 덮치려 하는 것이다. (384쪽에서) 읽었던 그 조르바의 말을 갖다 그대로 인용하면은 이제 우리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청춘을 불사르며 이제 마법의 주문이 잔뜩 그 쓰인 책을 읽었다. 글쎄, 그 마법의 주문을 모르긴 해도 종이로 한 3통, 3통 정도는 좋게 싶었을 것이다. 거기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얻어낸 게 있는가? 그 말을 빗댄 연장선상의 얘기다. 우리는 우리 모두를 가두어 놓고 산다. 간접지식 속에 묶어놓고 산다. 간접지식이 마치 맞는 것처럼 우리가 학창시절에 독서를 해라 그러면서 독서는 간접지식이고 직접지식에 비견될 만한 것이다 라고 배웠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간접지식, 그 독서란 그 책의 양서가 아닌 양서와 좋은 책과 나쁜 책을 고르려면 고를 수가 있나? 주위에 넘쳐나는 게 쓰레기 같은 책들인데 오늘 어떤 기사가 어떤 사건이 이제 며칠 동안 기사화되면 거기에 대한 책들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오고 또 며칠 동안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우리는 그 말이 현혹되기도 하는데 그런 거를 보면서 어떻게 자기 확신이 들고 거기에 매몰되어가는 우리 인간들, 우리 젊은 친구들 그 얘기를 하는데 점점 끝으로 갈수록 좋은 얘기들이 많아요. 427쪽에 보면 조르바가 이런 말을 해요. 두목 어려워요.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려면 당신한테는 무식이 좀 필요해요. 무식. 아시겠어요? 모든 걸 걸고 도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머리가 힘이 세니까 머리에 힘이 세다는 게 이제 아는 게 많으니까 항상 그 머리가 당신을 이겨먹으려고 해요. 인간의 머리란 구멍가게 주인과 같은 거예요. 계속 장부에 적으면서 계산을 합니다. 얼마를 지불했고 얼마를 벌었으니까 이익은 얼마고 손해는 얼마다. 머리란 아주 곱상스러운 그런 소매상이지요. 가진 걸 몽땅 거는 일이 절대 없고 꼭 예비로 남겨둬요. 머리는 줄을 자르지 않아요. 아니지. 오히려 더 단단히 매달려요. 이 잡것을 붙잡고 있던 줄을 놓치기라도 하면 머리라는 이 병신은 그만 허둥지둥 하다가 완전 끝장나 버려요. 그런데 사람이 이 줄을 끊어버리지 않는다면 산다는 게 무슨 맛이겠어요? 노란 카밀레 맛이지. 그 국화과에 속하는 그 카밀레라는데. 그렇지. 구속이하는 열정. 책은 끝났는데 이게 이제 뭐 이은기 씨, 옹긴이가 붙여놓은 글인데 20세기의 오디세우스. 주석처럼 다른 건데 카잔차키 씨는 영혼의 자서전, 그가 쓴 책 중에 영혼의 자서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풍부하게 해준 것은 여행과 꿈이었다. 내 영혼의 깊은 곳을 남긴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꼽을 것이다. 호메로스, 베르그송, 니체, 조르바. 젊었을 때 그 조르바는 사람하고 실존하는 조르바랑 그 여행을 하면서 2년 동안, 1년 동안 탄광 사업을 직접 하면서 느낀 감정을 단칼에 써내려왔다는 이 책. 책의 내용이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고전 중에 고전. 고전 중에 고전은 아니지. 140년 전, 139년 전에 태어나서 뭐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니까 오래된 고전은 아니지만 어쨌든 인문학적으로 고전. 좋은 책입니다. 내 사상하고 정확히 일치되는 글들이 담겨 있어서 나는 좋았고, 귀족이 아닌 평범한 나 같은 인간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언제부터 누릴 수 있었던 것일까?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자유라는 거를 생각을 할 때 그 시발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옛날에 뭐 왕족이나 귀족들이 이제 좀 더 왕이어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고, 귀족은 거기 우리보다는 평범한 사람보다는 더 자유를 누렸겠죠.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런 자유는 실질적으로 이제 1789년도에 프랑스 대혁명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봤을 때 불과 230년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가 이제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도 또 다른 모습으로, 이제 다른 모습으로 왕권이 아닌, 황권이 아닌 또 다른 모습으로 인간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이제 살인마들이 등장을 하죠. 물론 그전 내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러시아의 이제 볼셰비키 혁명이라든가 세계 1차 대전, 히틀러가 치렀던 1차 대전, 2차 대전, 그 다음에 중국의 공산당, 북한의 김일성 일가, 또 아프리카의 살인마들로 이어지는데, 요즘에 우리 젊은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젊은이라는 게 이제 20대에서 50대, 이 자유가 이제 태고적 자유인 양, 처음부터 준 심상불가침적인 자유인 양, 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자유를 갖고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 자유는 계속될 것이다 라는 잘못된 인식에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우리 선조들이 230년 전에 프랑스 대혁명을 시작으로 황권으로부터 쟁취한 거고, 앞으로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서 우리 후손들한테 줘야 될 그러한 대상임에도 이제 사람들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물론 그게 유럽하고 또 우리나라하고 뭐 중국이랑 나라마다 이거에 대한 느끼는 감정이 좀 틀리겠지만, 지금 우리 사회, 한국 사회에서 느끼는 감정은 난 그렇다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시아의 침략에 대해서 국민적 저항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오히려 부러워요. 대한민국은 뭐 자유가 없는 천하의 나쁜 북한 김일성 일가들을 통제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 또 그러면서 평등을 주장하는 것, 그들이 이 자유가 어떻게 얻은 건지를 과연 또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자유인 거를 알고서 저렇게 하는 건지, 저지랄들 하는 건지 참 답답해요. 그런 의미에서 시적절하게 이 책을 마침 읽을 때가 돼서 읽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감사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건봉사에 갈 건데 체오프 단편선. 제가 그 러시아 작가들 작품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러시아에서 태어났는데 지금은 그게 우크라이나 그 타가노크에서 태어났는데 러시아 항구 도시에 지금 우크라이나 영토로 되어 있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참 그 자유란 인간의지 자유 그런 거에 대한 그 좋은 글들이 많아요. 어쨌든 뭐 두서문 얘기를 많이 했고 그리스인 조르바 좋은 책이고 내 자식들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